네, 지난달 28일에 시작된 미군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숨진 미군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일 X에 올린 글에서 미 동부 시간 2일 오후 4시 현재 미군 장병 6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전사 장병 2명은 그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란의 초기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시설에서 최근 유해가 수습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이번 전쟁 중 미군의 첫 사망자로 기록된 장병 4명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걸프 전쟁 등 과거에도 3차례 이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미국은 과거 중동 지역에 3차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입니다. 1991년 미국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산유국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압도적 화력의 이라크군은 물러났지만 후세인 독재 체제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겠다며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보냈습니다. 2011년 빈 라덴 사살엔 성공했지만 미국은 20년 만인 2021년 쫓기듯 철수하며 다시 탈레반에 정권을 내줬습니다. 미국은 2003년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해 결국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전쟁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고 친미 정권을 세웠지만 미군 철수 이후 종파 갈등의 내전까지 이라크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3번의 지상군 투입으로 사망한 미군만 7천여 명, 투입한 돈은 4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해 직접 정권 교체에 나서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here are various options how this could play out. There are ethnic insurgencies in the periphery of Iran. Iran is half Persian by population, by demographics. There are various ethnic minorities, Azeris, Kurds, the Baloch. 뉴욕타임스는 이번 전쟁으로 이란 정권을 180도 뒤집긴 어렵겠지만 잘 풀리면 훨씬 온건한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독재가 무너져도 민주주의 대신 무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전쟁이 장기화하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시도 등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미군이 사망해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베런을 군대에 보내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베런의 입대를 요구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베런이 군복을 입은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이미지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정당하다면 트럼프 대통령 아들도 참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사자 3명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원래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후 베런에 대한 징집 요구가 확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8일째 성명을 내고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 주요 목포류를 겨냥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도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7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정부 목표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서부에서 거대한 연기와 폭발음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스콧 벨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금요일 밤이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 폭격 작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반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동부 전역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현재까지 사상자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내 석유 시설과 바레인 주거 지역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미군은 지난 일주일간 공습의 누적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란 선박 43척을 훼손하거나 파괴하고 군 지휘 통제센터와 탄도미사일 기지 등 3,000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재 움직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강경 대치는 이어지고 있죠. 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종전을 위한 중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달 28일 미국의 공습 개시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이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분쟁을 촉발한 자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전쟁의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만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란의 언급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완전한 항복만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양측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며 협상 국면에 접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이란 군사력이 파괴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의 실질적인 군사력은 완전히 소멸됐다며 미군은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충돌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백악관은 작전 목표 달성 시점을 4주에서 6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충돌 8일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이란 테헤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힘을 통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환경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황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동에서의 전선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지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고 걸프국까지 포함돼서 중동 전체로 확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전장이 확장되는 측면을 주목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속전속결전을 기대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셈법이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100+1000을 얘기했거든요. 100시간 내에 1000개의 표적을 타격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속전속결전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3000개 표적까지 타격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속전속결전을 기대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일주일이 넘어선 상황까지도 사실은 뭐 이란 그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속전속결전은 그래도 어쨌거나 실패한 상황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어떤 그림자를 연상케 하기도 해요. 당시에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 침공을 개시하면서 3일 정도 속전속결전을 통해서 키이우까지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안 되고 지금 4년째 전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전속결전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막강한 물리적 군사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따져볼 지점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이 걸프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타격을 함으로써 걸프 국가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 걸프 국가들이 이 트럼프의 잘못이라는 얘기도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지금 전황에 미치는 변수가 좀 복잡해지는 게 걸프국 차원에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지금 이란이 의도했던 대로 어느 정도 유효한 카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원유가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로 올랐다가 지금 90달러로 또 상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가 결국은 이 위기가 지속될수록 미국의 입장이 더 궁지에 몰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나토 국가까지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이 튀르키예로 날아들면서 나토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국내 변수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이 공습하기 전에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시위 사태를 두고 유혈 진압을 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세력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서니까 하메네이가 순교자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게 멈추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메네이를 이렇게 추종하는 식으로 지형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멀어진 측면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 사정이 만만치가 않죠. 반전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전황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대담 시간 동안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란의 반격도 좀 살펴보면 이란은 밤새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곳곳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좀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처음부터 이번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을 때 갖고 있는 뭐 2,000여 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수천 개의 드론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에 말려들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재고량 관리를 잘해서 계속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남아있고 드론도 또 남아있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은밀하게 계속 만들 수도 있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전쟁 수행 능력 측면에서 상당 부분 역량을 갖고 있다. 물론 미국이 사일로라고 하죠. 지하에 숨겨져 있는 미사일 기지를 확인해서 조기에 타격하는 식으로 해서 이란의 그 미사일 역량을 굉장히 위축시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완전 제거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요원한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무기 측면에서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프 국가들에 대한 플랜 B 작전, 즉 과거에는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뭐 민간인까지 위협하는 식으로, 즉 민간인을 볼모로 해서 전선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확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무고한 그 민간인 피해가 있었지만 군사 전략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뭐 기반이 좀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작전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가 가동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걸프국이 이제 약간 이란에 대해서 좀 더 적대적이고 좀 공격적인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살이 미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초기에는 이제 걸프 국가들이 자국의 국민들이 다치는 상황에서 이란을 규탄하지 않으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 규탄 성명도 했는데 근데 이란에 대해서 규탄만 할 수는 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걸프 국가들이 당장 지금 그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경제적 타격도 심하고 이란 페르시아 국가인 이란과 뭐 그 아랍 국가인 걸프 국가는 그 문화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종교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또 묶여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걸프 국가들만 그 이란을 그 패싱하고서 그냥 친미 행보를 계속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와는 다르게 걸프국이 그 이란을 규탄하지만 미국도 규탄하는 목소리도 지금 올라가는 것. 그게 이제 주목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좀 급감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뭐 미사일 역량이 뭐 86%까지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이란이 재고량 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일부러 오래 쓰기 위해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일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미사일, 지하에 숨겨져 있는 미사일이 발사하기 하는 단계에서 다 요격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제압이 됐다라는 게 방점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그 두 가지가 약간 같이 중첩되면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일 역량이 처음보다는 위축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미국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이란 군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심리전을 펼치는 것도 같이 가미된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스콧 베선트 장관은 금요일 밤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 폭격 작전이 될 거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인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1시 13분이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11시 13분.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금요일 밤이잖아요. 이렇게 금요일 밤이라고 시간과 최대 규모 폭격을 하겠다라고 규모까지 언급한 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이게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작전에서 그 작전을 뭐 3단계로 나누어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최종 승부수를 쓰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겠죠. 첫 번째 단계로 본다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과 함께. 예.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해상 통제권 그리고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즉 이란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원천 제거한다. 해상 통제권 장악의 대표적인 사례. 해상 통제권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어떤 그 해군 전력이 두려움과 작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영향을 펼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 잠수함이 미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킨 거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군함이 다니면서 그 해역에서 작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해상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가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결국은 군사적인 역량, 그다음에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게 2단계였는데 3단계에서는 결국 이란의 정부 능력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마비시킨다. 그리고 주요한 이제 남아 있는 주요한 핵심 조직까지 무력화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마지막 어떤 그 쏟아볼 수 있는 최대 자산을 쏟아부어서 그런 것을 와해하는 측면이라고 봐야겠고요.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작전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란 외교관에게 망명 신청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정부 기능 마비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말씀드린 그 금요일 밤의 최대 폭격 이 발언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배경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무장관이 사실은 외교안보 이슈에도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재무장관이 나타나서 얘기한 것은 지금 외교안보 차원의 선택지도 이제 미국이 꺼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약간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되면 이란하고 친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경제 재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재적으로 해서 재무장관이 또 나타난다. 즉 공습에 대한 그 이후에 그 국면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육해군과 통신망이 완전히 소멸했다. 이란의 실질적인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그렇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통신망을 이제 인프라가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어떤 작전이 중앙 지휘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마비되더라도 분산된 각각의 개소에서 독립적인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공습을 당하기 전에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격을 강하고 부분적으로 저항하는 것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그 무력화됐다라고 평가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란이라는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걸 다 장악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또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격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장악했고 이란을 접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작전과 전구 수준의 어떤 평가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자, 미국 정보 당국이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미국의 그 공습 작전의 주력이 해군군이었잖아요. 그중에 해군력이 굉장히 큰데 미 항모 강습단도 있고 바다에 위치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란과 러시아, 중국은 그 바다에서 해상 연합 훈련을 계속 해오던 국가예요. 그리고 이 공습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해군이 연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군사적으로 공조를 하는 국가인데 미국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이란이 친미 국가로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란이라는 국가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딱 처했을 때 러시아가 군사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이란을 영향권 내에 계속 두게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리전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크게 보면 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전략적 경쟁을 펼치는 강대국 경쟁이라고도 하는데, 그 펼치는 주행위자지만 러시아는 준 어떤 그 경쟁자로서 계속 그 규정이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좀 뺐지만 어쨌거나 러시아도 미국과 대리전을 펼치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란에서 대리전 지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러우 전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이란하고 싸우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되면 러우 전쟁에서 미국의 입김도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갖고 전장 지형을 바꿔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어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